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김재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개인의 매도세가 좀 큰 모습이었는데요. 또 지금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좀 흐름이 좋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제는 맨날 좋지 않으니까 네. 오늘장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오늘장은 오히려 보합인데도 네. 좋아 보입니다. 네네. 정말 한국 증시 정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지금 심각하죠. 미국은 사상 최고치 찍고 네, 맞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거는 미중 무역 협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네. 어느 나라겠어요? 미국과 중국이겠죠. 그죠? 근데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네. 직접적인 관련 없는 대한민국은 지금 오히려 거의 연내 최저치까지 빠진 수준이에요. 그렇죠. 정말 왜 이럴까?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뭘까? 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네. 오늘은 좀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할까 해요. 네네네. 제가 예측을 하는 건 답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네. 저도 워낙 답답하니까 그쵸.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지표들이나 상황을 살펴보면서 네. 여러분과 좀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방송은 시장 진단 네. 이렇게 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자, 작년 10월부터 시장이 좀 이렇다 할 모멘텀 없이 계속 안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증시의 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짚고 넘어가면 추후에 투자를 하시되 조금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네. 자, 한국 증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전에 그 박스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박스피, 박스권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코스피가 한때 계속 2000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그 안에서만 몇 년을 움직인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박스에 갇혀가지고 박스피라고 했고요. 네네. 그 거의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위아래로 가둬놓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현 상황 생각하면은 박스가 나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하단과 상단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그쵸. 그 안에서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없었어요. 네네. 오히려 박스 상단에 가면 매도하고 박스 하단에 가면은 매수하고 그쵸. 이런 식의 전략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라 양식장의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막말로 중2병들이 쓰는 혼돈의 카오스. 네. 한마디로 정말 엉망인 시장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떠한 지지선도 없고 저항만 있는 가득한 그런 네. 이상한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좀 보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유가 증권 시장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투자 주체 세 군데가 있어요.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그렇죠. 이게 세 가지의 투자 주체들이 있는데 그 누구도 지금 유가 증권 시장의 주인 행세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약간 책임을 미루는 듯한. 그렇죠. 네. 세 개의 주체 중 하나의 주체만 좀 제대로 좀 일관적인 자세를 보이면은 시장은 이렇게 많이 안 빠지거든요. 네네.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야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대금을 차지하는 주체이긴 하지만 단결력이나 결속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쵸. 개인 투자자들은 다 이합집산돼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은 외인과 기관이 두 주체 중에 하나 정도는 시장을 약간 방어하고 좀 긍정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서로 매도 경쟁하기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외인과 기관은 서로 누가 더 잘 파나 마치 내기하듯이 매일 서로 물량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잠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거다가 보여주면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외인과 기관의 그동안 매도세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인이 지금 거의 6월 들어서 한 번도 매수를 안 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쵸. 여기 오른쪽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노란색 밑에 꺼지는 게 있죠? 이게 외국인의 매도 추세예요. 노란색에 5월 내려가는 5월 달부터 볼게요. 보시면은 외국인들은 5월 달부터 계속 팔기만 했어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선 라인이 기관이거든요. 근데 기관도 매수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 매도를 할 뿐이지 오히려
외인과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매도만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개인들은 계속 매수만 하고 있죠. 네. 근데 개인의 매수는 증시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 그쵸. 이유는 기관과 외인은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보이면서 네. 지수 방어 위주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해 개인들은 개별 종목 그리고 좀 약간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 네네. 예, 그런 종목들 위주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리고 뭐 보면은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도하고 있죠. 네. 예, 그러면서 양시장, 뭐 기관도 최근 방어를 나섰다고는 하나 얘들도 비난해서 자유롭진 못해요. 네. 5월에 말에 큰 하락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락장은 기관도 한 수 더 뜬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과연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 팔아지킬 수 있을까? 그러게요. 예, 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돼요. 아, 얘네들은 펀드도 운영하고 네. 기금도 운영하고 분명히 누군가의 돈을 운영하는 걸 텐데 그렇죠. 저렇게 팔아만 제껴서는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손절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할 수 있죠. 근데 네. 틀린 말입니다. 그럼 뭐가 예. 정답일까요? 왜냐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하락을 하면은 그냥 넉넉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쵸. 외국인과 기관 투자는 공매도라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네, 공매도. 말 그대로 주식이 떨어지는 만큼 돈을 버는 게 공매도예요. 네. 근데 개인들은 한 방향밖에 투자를 못 해요. 그쵸. 그러니까 대주거래라는 게 있긴 한데 일단 잔고가 거의 없을 뿐더러 네.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한 높은 이자 비용과 그다음에 신용 거래가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개인들은 대주거래를 하기 힘듭니다. 네네. 즉 공매도를 치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르는 상황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외인과 기관은 오히려 주가를 떨구면서 이런 상황에도 수익이 가능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대차 거래 추이라고 현재 공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공매도에 관해서 보시면은 알수 있는 표죠. 3월부터 공매도 잔고 수량이 나오죠. 네네. 5월부터 6월까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지금 파란색이 공매도인 예, 거죠. 그렇죠. 네. 주식 주가는 계속 하락하지만 공매도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는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 팔아 제끼면서 네. 공매도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을 내려가길 바란 겁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 개인 투자자들만 다 물린 상황이죠. 네. 또 오히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공매도는 줄어들 거고 네. 다시 현물을 매수하겠죠. 그렇죠. 그 밑에 체결 수량을 보시면은 체결 수량 그 당일 공매도가 얼마큼 체결되는지 나타내는 수예요. 네. 그 잔고 수량은 아직까지 공매도로 남아 있는 수익권인 겁니다. 네.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지수가 올라가는데 어제 보면 거의 사상 최고치죠. 그렇죠. 예, 공매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개인들도 좀 이제 시장에 눈을 떠야 돼요. 네.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외인과 기관도 타격을 입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돈을 벌고 있고요. 네. 좀 개인들은 그런 공매도의 희생양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공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외인과 기관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시장을 떨어뜨리면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그런 악의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때문에 지금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시장이에요. 좀 그럴 예. 수 있겠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항상 뭐 금융위원회나 최정부 금융위원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매도는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그리고 뭐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약간 좋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게 참 개소리인 게 네. 개인도 공매도를 공평하게 칠 수 있다면은 공평한 건데 네네. 개인은 공매도를 못 치게 막아놓고 기관과 외인 위주의 공매도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언페어하고 그다음에 뭐 원사이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꾸 이런 점은 자꾸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만 양산하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신만 계속 심어줍니다. 네네. 이게 지금은 먹힐지 몰라도 이제 점점 시민 의식이 함양되고 그쵸. 지금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부조리한 점들이 어느 정도 고쳐지지 않을까? 고쳐져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예, 이런 불공정한 시장에서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정도껏 해야지 너무합니다. 네. 좀 심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의 책임에 두고 싶어요. 네. 예, 그만큼 정부가 시장에 무관심하다는 거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힘들고 힘들어도 네. 뭐 시장은 시장에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망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지금 현재 정부는 약간 시장 정부를 어느 정도 부정하는 정부예요. 예, 복지에 감안을 두면서 보이지 않는 손을 긍정하기보다는 네. 각종 규제나 약간 복지 혜택, 뭐 연금 이런 걸로 약간 뭐 경제 기반을 약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경제 그 정책을 갖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기업 규제하고 세금 규제, 여러 규제를 하면서 시장 개입은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스탠스를 가진 정부라면 시장 개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 개입이라는 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게 아닙니다. 꼭 나쁜 것만은 예,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술주 위주의 심청거래소가 있어요. 심청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상장사가 거래소 요구를 하면은 네. 한 3개월, 4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정지가 가능해요. 거래 정지가. 예, 왜냐하면은 네. 주식이 너무 폭락하는 장에 우리는 더 이상 방어하기 힘들다. 네. 차라리 거래를 정지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2,000개, 3,00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이 거래 정지되어 있어요. 네네. 오히려 무역 분쟁 지난 뒤에 거래가 재개되길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이라도 투자자가 보호가 된다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런 안 좋은 파동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개입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 네. 세계적으로 경제 대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주식 시장을 방어했어요. 네. 그래서 2008년에서 한 2010년 정도까지 그 주식 시장 하락률이 우리나라가 가장 적었습니다. 예, 오히려 별로 거의 큰 타격이 없을 정도로 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빠른 대응을 해가지고 그쵸. 공매도를 일시적 금지를 함으로써 추가 하락을 막은 거예요. 막은 거죠. 예, 네. 뭐 외국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뭐 짭짭거리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 증시는 국가 경제 전체는 아니지만 네. 근간이 돼요. 왜냐하면 그쵸. 모든 상장사들의 자본과 자산이 증시에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정부에서 약간 공매도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지금 공매도가 너무 심각하니 약간 국가의 재산을 위해서 어느 정도 뭐 공매도 한시 금지라든가 아니면 공매도 제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겠다. 네. 이러한 스탠스만 살짝만 보여줘도 공매도들은 겁을 먹거든요. 꼭 시행할 필요 없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조차 전혀 언급 안 하고 있고요. 그냥 현 정권에서 그냥 증시는 버려졌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예. 좀 무관심한 게 크다. 예. 네. 한 번도 일국의 수장이나 여권에서는 증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뭐 얘기한 적이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예. 잘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지금 현재 증시 상황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거의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협상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고 맞아요. 당사자들은 그들인데 네. 그들은 지금 사상 최고치의 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다고는 해도 네. 또 반대로 좋은 얘기가 나오면 반등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증시 또 반등도 안 나와요. 빠지기만 하고 반등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공매도를 주도하는 외인과 기관들이 대한민국 시장을 완전히 잠식한 거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현재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어느 정도 정부가 좀 눈을 떠야 되고 시민단체나 개인 투자자들 어느 정도 뭉쳐가지고 네. 조금 호소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참 개인 투자자들이 뭉치기 힘들다는 거. 그쵸. 예, 제가 뭐 진짜 막말로 대장이 돼서 뭉치고 싶긴 한데 네. 그러긴 너무 저희도 뭐 개인 힘이 투자자니까. 없고요. 네. 그리고 환율 자체도 이번에 1,200원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때 좀 미리 초반에 불을 잡았어야 되는데 방치를 하다가 1,190원 넘어갔을 때 개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애초에 한 1,170원 선부터 개입을 했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주가 하락에 방어가 되지 않았을까. 네. 아니면 아예 개입을 하지 말든가. 아. 너무 늦은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환율 개입은 약간 시장에서 감시를 당하고 있긴 한데 네. 불법은 아니거든요. 자국의 통화를 방어한다는 건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개입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아닌데 개입을 했어요 결국은. 근데 너무 늦게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투자 주체들이 이러한 약간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증시가 못 올라가는 큰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기관과 외인의 이러한 공매도에 대한 자세가 계속 되는 한은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공매도의 먹잇감, 놀이터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뭐 공매도의 문제, 증시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당국의 좀 무관심이 우리 증시 좀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나눠봤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좀 저평가가 될까요? 왜 이렇게 좀 외부 이슈에 많이 흔들리는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원래 신흥국 지수라는 게 네. 고평가가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성장을 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쵸. 고평가를 받게 돼요. 네. 저희도 개별 종목들 보게 되면은 정말 제약주 같은 거는 엄청난 고평가를 받잖아요. 네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나는 회사인데도 뭐 30배, 40배 고평가를 받게 맞아요. 돼요. 근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아권의 신흥시장, 그런 뭐 과거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뭐 태국, 네. 대만 이런 데들은 모두 고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쵸. 열풍이 불면서 한국 증시는 단 한 번도 고평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고평가도 아니에요. 본평가라는 게 현재 유가증권의 총 가치의 네. 1배를 받는 게 원래 평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0.6, 0.7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평가가 되고 그렇죠. 있는 거죠. 한 30%, 40% 정도 항상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지정학적 리스크를 항상 얘기하죠. 네.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러시아, 네. 그리고 북한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5국가에 인접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악랄하지 않습니다. 착한 나라입니다. 너무 선해요. 예, 선한 네. 나라입니다. 국민성이 다소 과격하고 급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마음은 따뜻한 나라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도둑놈 같은 나라들의 서익 사이에 껴가지고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좀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위치가 좀 좋지 각국의 정책에 굉장히 휘둘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좀 무너졌다고 하지만 근데 냉전의 상징이 중국과 러시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러시아와 중국이 국경을 맞닿고 있고 그리고 뭐 뒤로는 일본과 미국을 등에 업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국경이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좀 그렇게 그렇죠. 되고 있죠. 공산주의 세력과 네. 자본주의 세력의 국경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전쟁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투자가 힘든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쵸. 전쟁 나면 모든 게 종이 조각이 되니까 네. 그런 리스크는 항상 안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안보적 리스크. 네. 결정적으로 북한과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렇죠. 예. 저희는 아직도 휴전 중인 뭐 거죠. 종전 선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음. 일단은 실질적인 종전은 아니고 네. 아직까지는 잠재적인 휴전이에요. 그쵸. 때문에 이러한 휴전 상황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투자가 적합하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을 보면은 네. 이렇게 안전한 자금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안전한 자금이라는 거는 보통 연금 기금, 예, 네네. 그런 약간 공제 기금 이런 식으로 약간 근로자들의 공제 연합 해가지고 연기금, 예,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기금들이 굉장히 안전하고 큰 매수를 차지하는 기금들인데 네네. 이런 기금들이 우리나라에 잘 안 들어와요. 오히려 그 한번이라고 하죠. 투기성 자금들, 예, 상호펀드나 약간 헤지펀드들 그러한 자금만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들은 휙휙 들어왔다 휙휙 빠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가 이렇게 참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안보적 리스크는 북한과 어느 정도 평화적인 스탠스가 유지가 된다면은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통일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 네네. 대한민국이 퀀텀 점프를 한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예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네. 저는 반드시 되길 바라고요. 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도 재평가를 받고 성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안보적 리스크는 약간 통일로 가는 길로 향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어느 정도 현재로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이 70%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산도 70% 이상입니다. 네. 예, 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70% 이상인 겁니다. 네네. 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예. 그래서 수출에 너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그냥 너무 직격탄을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내수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그렇죠. 예, 내수 경제가 취약하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빡빡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살고 뭐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그럼요. 얼어 죽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근데 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수 경제가 발전을 해요. 네네. 뭐 내수 경제는 인구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네네.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때문에 약간 내수 경제 위주로 약간 전환이 조금은 필요해요. 수출 경제가 70% 이상인데 네네. 한 5대 5까지는 좀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수 경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구매력이 올라가야 돼요. 네. 구매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 최저임금 올린 거. 어. 예, 기업한테는 안 좋지만 분명히 소비자한테는 좋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구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구매력의 상승은 경제가 올라가고 구매력이 상승되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네네. 경기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이런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는 같이 나타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약간 좋은 전환기가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아까 네네네. 정부 요구를 하긴 했지만 네. 긍정적인 점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네. 보수도 진보도 아닌 네. 단지 국민들의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를 원할 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간 내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민 소득이 올라가야 되고 국민 복지도 좋아져야 된다는 점, 네. 이런 점은 잘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다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겹게 들었죠.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은 천연 자원이 없다. 예. 뭐 식량 자급도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네. 예. 쌀에 대해서는 자급도가 높지만 쌀 이외에 뭐 과일, 농작물, 뭐 비료 이런 거에 대한 자급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식량 의존국이에요. 네. 예. 만약에 무역이 단절되면은 국내에서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식량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가 10군데가 안 돼요. 예, 대표적인 나라가 뭐 프랑스 정도가 있고요. 네네. 미국 정도가 있고요. 중국조차도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네네. 때문에 이러한 그 외부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 모든 게 불안전해요. 네. 그리고 일단은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권이에요. 굉장히 네네. 훌륭하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증시 규모는 못 따라갑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좀 작아요. 네. 시장이 그 커지기 위해서는 아까 위에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 내수 경제 증가, 안보적 네.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은 예, 총 파이가 커질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증시가 서민 위주가 아니라 부자 증시 위주예요. 이것도 좀 개편이 돼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75% 이상이 주식 갖고 있습니다. 예, 펀드를 꽤 통해서든 많네요. 개인 통해서든. 네. 그래서 이들은 주식을 은행 거래와 같이 되게 쉽게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증시가 지금 미국의 증시가 네.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간 부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시장이 좀 발전하게 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저평가 이유들은 이런 걸로 볼 수 있지만 네네. 충분히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면은 이런 저평가들 하나씩 차근하게 그렇죠. 좀 파쇄해 나가다 보면은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7월 이후에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팩터들이 있어요. 네. 어떤 네.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나운서님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뭐 한국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벌써 저희가 상반기가 네. 지나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금리 그렇죠. 인하, 인상, 예. 뭐 동결 이런 문제가 가장 클 것 같고 네. 그거에 따른 뭐 환율 네. 문제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내수 경제가 좀 강해져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팩트들도 역시나 외부적 요인을 꼽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대한민국 증시는 가장 중요한 게 환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입니다. 네. 예. 근데 환율과 금리는 떼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가죠. 예. 네. 환율이 항상 내려가야지 증시는 올라가요. 이는 맞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네. 환율이 내려가되 하나와 가치는 상승을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냥 막연히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원화가 강세가 돼야지 증시가 상승을 합니다. 네. 뭐 물론 수출 기업으로 봐서는 원화가 약간 약세가 돼야 약간 환차익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증시로 봤을 때는 환율이 하락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고 네.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낮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전제 조건인데요. 네. 지금 모두 다 안 맞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중 무역 분쟁.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
최근에 국한된 문제였고 지금 한국 증시에 주로 영향을 미한 메인 팩터들은 환율과 유가, 국내 네. 금리입니다.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들, 네. 예, 뭐 성장률이라든가 뭐 기업들 뭐 구매업 지표 지수, 뭐 소비자 구매 지수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주요 상장자들의 2분기 실적, 그쵸. 이제 2분기 실적들이 7월에 발표가 돼요. 발표가 되죠. 근데 아마 제가 전문가들이나 약간 뭐 애널리스트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올해 2분기가 사상 최악이랍니다. 네. 그래요. 오히려 1분기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더 2분기가 심하게. 더 완전 바닥을 찍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오히려 3분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이런 2분기 컨센서스에 대한 선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한 번 더 빠지긴 하겠죠. 그쵸. 근데 어느 정도 미리 빠졌기 때문에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돼 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북한과의 관계. 예. 그렇죠. 대북주가 올라가면은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활기가 있어요. 때문에 맞아요. 북한과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7월 이후에 한국 증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나와 봤어요. 네. 네. 어떻게 또 가지고 네. 오셨을까요? 7월 뭐 이후에 한국 네. 증시가 어떻게 좀 움직일지 아니면 예측하신 대로 움직여 준다면 네.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네. 좀 어떤 시나리오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세 가지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세 가지로 압축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너무 그 변수가 많은데. 모든 변수들과 함수와 뭐 통계를 따진다면은 그렇죠. 적어도 한 200가지의 시나리오는 가능할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일단은 가장 심플하게 크게. 네. 가장 좋은 경우, 네. 최악의 경우, 네. 뭐 약간 평타라고 하죠. 네.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만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경우, 뭐 더 베스트 시나리오. 네. 예. 일단은 G20이 이제 금요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진전이 생기는 거예요. 예, 트럼프와 시진핑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화해 모드로. 예, 관세 네.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어. 일단은 다시 실무진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네. 좀 합의를 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음. 미국이 이제 7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네. 본격적으로. 근데 오늘 파월 의장이 좀 기분이 상했는지 네, 조금 약간 한마디 엇나가는 했어요. 발언을 예. 했죠. 네. 뭐 FOMC는 정치권에 휘둘린 존재가 아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트럼프에 대한 견제를 했어요. 네네. 이해는 하긴 해요. 예.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바란 대로 FOMC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기네들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FOMC는 미 연방준비이사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네. 사기업이에요. 네. 예. 때문에 그 정치기관에 휘둘린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점차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면서 어느 정도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금리 인하는 분명히 하긴 할 겁니다. 근데 0.5포인트는 안 한다고 했어요. 0.25로 네. 예, 약간 축소를 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올해 금리 인하 2에서 3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네. 많아야 2번일 것 같습니다. 많아야 예. 2번.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약간 미국 증시 좀 하락해서 마감했고요. 네.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좀 작아질 것이다. 예. 그리고 일단 금리 하게 되면은 환율이 하락해요. 네. 그리고 지금 약간 환율 1,155원 밑으로 좀 하락하면서 약간 반등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환율 하락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지표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은 약간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이 회복하는 것, 네. 어닝 서프라이즈, 네.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 SK 하이닉스 네. 그리고 뭐 정유사들 대형 시총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일단은 또 앞서서 네, 또 물 건너간 것 말씀해 같아요. 주셨죠. 네. 이게 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네,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좀 간다면 우리 간다면은 증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2,300선을 회복을 하고요. 네. 중기적으로 2,500선까지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제가 더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말씀드린다면은 네. 적어도 1년 동안 증시가 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증세가 온다는 거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면서 돈이 갈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돈이 증시나 부동산을 흘러들어야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유동성 장세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이미 물 건너갔죠. 네, 그래도 예. 어느 정도 화해 모드로 좀 예. 정상회담이 끝났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이 좀 크네요. 예. 네. 그리고 가장 최악의 경우 네. G20 회의에서 무역 전쟁이 확산됩니다. 네, 오히려 둘이 싸웁니다. 싸웁니다. 예, 너네 안 해. 네, 관세 네. 추가 부과할 거야. 음. 그리고 미국 금리가 동결됩니다. 근데 아. 아마 동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네. 예, 동결 축소가 되긴 했지만 네네. 안 될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히려 상승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가장 최악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거시경제표 제자리. 네. 이거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고요. 주요 상장자들의 실적 감소 요것도 이미 현실화됐죠. 네네. 그 때문에 무역 전쟁 확산, 금리, 환율 상승 이런 것들이 약간 변수가 있긴 한데 좀 지표는 또 어떻게 변동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은 단기 급락은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2003 밑으로 떨어지긴 할 건데 아마 이미 많이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고 빠졌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하락한 상황에서 밑에서 기지 않을까. 예. 근데 이러한 상황이 정말 다른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마 올해 내내 증시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베스트와 월스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벌써 지수부터 예. 조금 거의 격차가 크거든요. 지수산으로 300, 400까지 차이 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중간선을 좀 예측을 해봐야 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게 중간 정도가 가장 적당할까요? 현실적인 시나리오, 네. most likely 시나리오, 네네. 가장 현실적이죠. 일단은 무역 분쟁이 급격한 진전은 없지만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상황. 예. 스탠스만 좀 그렇죠. 풍기는 예. 정도. 네. 얘기나 다시 해보자 이런 상황만 나와도 굉장히 네네네. 좋아요. 예. 아예 세퍼레이트 되는 것보다는 그렇죠. 대화 모드만 맞아요. 좀 얘기가 돼도 네. 괜찮습니다. 가장 현실적이죠. 이 정도까지 네네.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네네. 두 정상 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미국 금리 인하. 음. 아까 0.05포인트까지 몰라도 0.025까지는 네네. 내려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네. 금리 인하는 된다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은 안 하겠지만 하락은 조금 하긴 하긴 하겠죠.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네.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가 소폭 상승한다는 거. 이거는 아까 제가 약간은 제자리 걸음할 수 있겠지만 네네. 일부 지표에서는 소폭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5월달에 환율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수출은 흑자가 나올 수 있어요. 예, 네네.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다시. 이건 약간 환율에 기인한 거긴 하지만 네. 때문에 일부 지표라도 반전이 나온다면은 일단 바닥을 찍은 투심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상장자들의 실적이 제자리만 돼도 떨어지지만 그렇죠. 않아도 컨센서스는 어쨌든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쵸.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요 컨센서스를 차지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이런 느낌만 받아주게 돼도 네. 어느 정도 좋진 않아도 약간 긍정적인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유력한 시장이죠. 그쵸.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등은 안 나와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조금씩 차근히 올라가긴 하겠죠. 상승장은 아니지만 네, 회복장은 나온다는 그렇죠. 거. 그동안 빠진 부분을 조금씩은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2200선까지는 오. 예, 지금 2120 정도 포인트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단기적으로 현재 지수에서 한 4%, 3~4%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정말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네. 한 분기 정도 상승 가능해요. 예, 한 3개월 정도의 미미한 상승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300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최대 2,400까지. 최대 2,400까지. 예, 근데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나빠지면 안 되고요. 그쵸. 조금씩 좋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 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상승이 가능하고요. 네. 그 후에는 약간 3분기 기업 실적 그리고 약간 맞아요. 거시경제 지표의 상승,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하락이라든지 뭐 미중 무역 협상의 가속도가 붙고, 네. 그리고 환율이 좀 더 하락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점진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G20만 잘 해결되면은 네, 나머지 금요일이 문제들은 정말 좀, 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된다면은 적어도 한 9월까지 조금 좀 회복장이 괜찮지 나오고요. 않을까? 그리고 고질적으로 한국 증시는 항상 10월 말부터 11월, 네, 그렇죠. 12월 중순까지는 안 좋아요. 힘들죠. 네,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 네. 예,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상승을 하고 이제 9월 말부터는 이제 조금씩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1월부터 다시 상승했죠. 네. 예, 그건 뭐 계절적인 항상 구성적인 움직임이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네. 세 번째 시나리오 정도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예.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저희가 네. 좀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좀 도출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증시가 폭발하거나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미국이 미중 무역 분쟁하고 네. 지금 국가 경제 막 지수 안 나오는데도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증시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당사국도 아닌데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네,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적어도 좀
진짜 개인적으로 적어도 너무 빠진 부근 전인 네. 2200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되지 않냐. 지금 너무나 왜곡돼 있어요, 증시가. 네네네. 정말 공매도들 다 진짜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예. 네. 예. 자, 저희가 뭐 시장에 대해서 예측 시나리오를 좀 투자자분들에게 좀 네. 가이드를 정해드리기 위해서 예측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른 변화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저희가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나누고는 있지만, 아무리 뭐 저희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 그 시간이 와 봐야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만큼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까다롭고도 어려운데, 네. 이런 장일 때 이제 투자자들 분께 당부의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네. 전해주실까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많은 예측을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짓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정말 와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시경제라는 네. 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예. 이거를 맞힐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네네. 왜냐면은 단 하루 이틀의 지수만 예측을 해도 네. 하루에 1억도 쉽게 벌어요. 그렇죠.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6월 19일 날 네. 콜옵션, 즉 지수가 상승한다는 상품인데 네. 6월 19일 날 콜옵션 상승률이 122%예요. 오. 하루 상승률이 122%인 겁니다. 이때도 뭐 하루 상승률이 122%입니다. 네. 근데 과연 이때 어떻게 올랐을까? 한번 보면은 6월 21일이죠. 아니다. 네. 6월? 이때구나. 6월 19일. 네, 19일. 예, 이때 코스피의 지수를 볼게요. 19일. 6월 19일로 저희가 아, 코스닥이구나. 들어가 볼게요. 네, 이때 겹쳤을 때 거예요. 이때. 네. 이때 지수가 1.24% 올라갔죠. 네네. 고작 지수가 1.2% 올라갔는데 저런 옵션은 수익률가 120%가 100%가 납니다. 넘네요. 네. 그 말은 이런 지수에 배팅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가가기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예측을 정확히 한다면은 이렇게 하루에 100몇 프로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이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보상을 많이 주겠어요. 맞아요. 예. 때문에 이러한 지수 예측은 너무 힘들다는 거 네. 제가 아무리 예측해도 예측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아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변수들은 다 그냥 일단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람들의 군중 심리라든가 맞아요. 뭐 날씨 때문에 심리가 변동하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요. 네네. 투자는 항상 대응의 영역이에요. 예,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네. 예측은 하지 못하고요. 올라갔을 때의 대응, 내려갔을 때의 대응, 뭐 현재 상황에서 내가 처해야 할 대응, 이러한 대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지. 네. 투자는 리스크 관리예요. 그쵸. 예,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하냐에서 성패가 갈리는 거지. 정말 예측이나 예상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손절가, 뭐 지수 사항을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귀중한 내 돈, 네. 내 자산을 투자하면서 뭐 세계 시황, 정치 시황, 다 알아야죠. 지금 주가 지수, 그리고 뭐 지금 공매도 현황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네. 투자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내 소중한 자산이 네. 들어가는 것만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돈은 자기 자식이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식의 성적이나 학교 뭐 등하교 시간, 뭐 친구들 이런 거 다 파악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이 뭐 말대로 뭐 옷에 뭐 하나 붙이고 와도 그게 뭘까 신경 쓰는데 맞아요. 자기 돈도 그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자라면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돼요. 네. 이런 소양을 갖춰서 투자자들의 약간 클래스가 어느 정도 업이 되게 되면은 네. 이런 공매도들도 장난 못 쳐요. 그렇죠. 지금 공매도들이 장난치는 이유는 시장 참가자들, 개인 투자자들 무시하는 행위예요. 기만하는 행위예요. 그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는 거고요. 네네.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하고 지식을 함양한다면은 네. 점점 공매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네네. 투자자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환율, 금리, 유가, 뭐 현재 경제 상황, 뭐 트럼프의 발언이나 뭐 네. 세계적인 경제 상황 이 정도는
적어도 하루에 두세 번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지 네. 않아요. 네.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1분이면 모든 게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제가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며칠만 봐도 금방 이해 갑니다. 그리고 주식은 일단 개별 종목들의 거래이긴 하지만 네. 이제 거대 경제, 지수라는 흐름 안에서 움직여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상승에만 신경 쓰지 말고 현재 지수의 흐름도 좀 개별 종목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네. 숲 전체를 보고 나무를 그 다음 보는 이런 약간 뭐 바텀업이라든가 네. 업앤다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부터 위로, 거시에서 미시로, 네. 미시에서 거시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개별 종목, 자기 종목만 보면서 주위엔 보이지가 않아요. 네. 자기 것만 보입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 모르고 내 종목만 빠지는 건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괴로워지거든요. 그쵸. 근데 오히려 시장이 빠지는 상황에서 내 종목이 빠지는 걸 보게 되면은 그래도 시장이 다 빠지니까 내 것도 멘탈이 좀 빠지는구나. 견딜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네. 투자자로서의 자격과 소양을 갖추다 보면은 이런 것이 금방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렇죠. 시장 경제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면은 조금은 좀 합리적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김재윤 전문가와 함께 오늘 한국 증시의 문제점 또 그에 따른 대응 방법들 가이드 저희가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한 번씩 더 방송 보시면서 복습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금요일날 G20 정상회담이 남아 있죠.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하셔야 되니까 저희 말씀 좀 새겨드리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김재윤 전문가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은 늘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들 하시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대응보다는 좀 현실적인 대응으로 내 계좌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맞는 상황, 투자 방법들 내일도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